네 개로 구분돼 있고 나중에 법정화폐가 네 번째인데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유럽의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일, 특히 이제 그 2010년도의 남유럽 상황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쪽, 이탈리아.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독일의 대응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반대쪽에서 시리자 포데모스 이쪽을 운동권에서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뭐 그다음 제임스 코빈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포데모스 시리자 이런 쪽을 우호적으로 평가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를 좀 궁금한데 그거는 나중 과제로 하고 진도를 나가시죠. 그렇죠. 법정 화폐를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태연화폐 시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태연화폐 시기가 이게 저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말하자면은 주화에서 지폐로 넘어가는 게 그냥 일반인들이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예. 근데 여기서 발견된 게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이 지금 화폐라고 하는 건 반드시 내가 들고 다녀야 된다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폐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네트워크 방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예금 화폐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송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래 당사자하고 그 거래 당사자하고 그 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 둘이 붙어가지고 사자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이죠. 예. 그 지폐로 넘어가면서 그 네트워크 방식이 이제 활발하게 커지기 시작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화폐의 가치는 내재 가치보다는 이제 교환 가치가 중요하다. 예. 그건 뭐 지폐니까. 예.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는 금이 가장 중요한 안전 자산이었는데 요즘은 뭐가 가장 중요한 안전 자산이죠? 금뿐만 아니라 국공채 아닙니까? 아, 국고채. 예. 국채가 안전 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을 때 국채를 담보로 해서 거래를 많이 해요. 그게 RP라고 하는데 Repurchase Agreement인데 이게 증권 담보부 대출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기 그 담보 역할을 하는 게 국채예요. 근데 요즘이야 당연시이지만 그 옛날에는 그 꿈도 못 꾸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지폐 가지고 지폐만으로 신뢰가 안 되니까 거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태환. 금을 갖다 서포트를 하잖아요. 달리 말하면은 금을 담보로 한 그 차입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 지폐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서 발행한 채무 증서거든요. 물론 이제 소재인식이라서 누구한테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지만은 그거는 있지만은 이게 본질적으로는 부채란 말입니다. 근데 그 부채를 뭘로 담보로 끼고서 부채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뭐냐? 금 아니면 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드디어 화폐가 금융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예금 화폐가 나오잖아요. 이건 또 시중은행의 부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 시대에 들어서 비로소 인류를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화폐 부족 현상이 이제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거죠. 그런데 박사님 그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그 미국이 금태환을 중단할 적에도 사실은 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금태환이라는 것을 담보로 하는 태환화폐가 화폐 결핍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국제 결제는 문제는 다르죠. 아, 왜냐하면 미국이 그 당시에는 저기 그 경상수지 적자를 만성적으로 겪다 보니까 금이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금 태환을 갖다 보정하는 한. 그러니까 금의 보유가 갈수록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 금은 많았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근데 그 남아있던 마지막 고리를 잘라버린 거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부족이라는 단어가 없고 이제 과잉을 우려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건 맞아요. 금본위 제도를 쓰는 한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기록하는 나라는 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국제거래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내부 거래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거래는
그게 필요 없지만은 국제거래에서는 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예. 뭐 그런 거. 자, 그러면 법정화폐? 예, 법정화폐. 이제 완전 이제 옛날에는 그 내재 가치에서 이제 교환 가치로 넘어갔는데 예. 그나마 남아 있던 그 담보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 그 신뢰를 뭘로 보충해? 공권력.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신뢰, 예. 믿을 만한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제도라고 보니까 공권력과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도가 화폐의 가치를 갖다 서포트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화폐가 지금 우리 현대 화폐는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 독점 발권력을 동원해서 발행하는 한국은행권하고 그 다음에 그 정 의원이 뭐 어떤 은행을 이용하실지 모르는데 국민은행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 정 의원이 갖고 있는 국민은행 계좌가 예금 화폐예요. 예. 이걸 갖다 피두시어리 그 머니라고 하는 게 이거는 수탁 머니라는 거야. M1, M2 이런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넘어간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좀 더 이제 말하자면은 옛날에도 그 은행권이라고 그 중앙은행권은 이것도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완벽한 네트워크화가 안 됐는데 예금 화폐는 100% 네트워크예요. 이제 타이완 송금으로 돈 막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뭐죠? 그 유젤 총장이 그 얘기를 하던데 비트코인이 가상에서 기록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비트코인의 그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은행 간의 그 송금도 사실은 가상 공간이에요. 사실은 컴퓨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거는 이제 본질적인 건 아니고 사실은 보면은 이 법정화폐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미 돈이 가상 공간으로 쳐들어간 거죠. 저는 이제 화폐 부족의 시대에서 화폐 과잉의 시대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고 그다음에 화폐 과잉의 지금 역쭉 보면은 화폐 과잉의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저도 완전 중립적입니다. 근데 그럼 화폐 부족의 시대에는 디플레이션이 큰 문제가 됐고 화폐 과잉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됐죠.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저기 지금은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는 건가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옛날에 한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디플레이 우려가 굉장히 심했어요. 예.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경제 주체들이 안고 있는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 부채가 거래를 갖다가 못할 정도로 짓누르는 거죠. 왜냐하면 빚 많이 진 사람들이 빚 갚는데 네. 온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정작 새로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돈이 생기면은 빚 갚는 게 우선이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디플레이 압력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저기 사실 제가 여기서 했는데 근데 고대 사회 그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고대 사회만 하더라도 화폐가 없다는 게 큰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일상 거래가 화폐화가 안 돼 있었거든요. 신용 거래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제 중세 시대 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원거래 무역도 생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화폐가 이제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거래를 하려면은 주화가 필요한데 주화는 멋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중세 때 그 화폐 부족 문제를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지폐, 은행권 시대로 옮아가는데 하나의 그 촉매제 역할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 어떤 경제 규모가 커진 거잖아요. 네. 고대 사회에는 신용 거래로 가능했다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야만 그게 가능한 건데, 일테면 중세 때 신용 거래가 붕괴되고 반드시 어떤 주화가 있어야 되는 거는 모르니까 뭐 이게 사람들의 신용이 깨져 버리면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고 뭐 네. 부르주아 도시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도시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뭐 대표적으로 옛날 로마 시대 때 금화가 많이 발견되는 데가 어디냐면 군 주둔제. 아, 그 왜냐면 군인들은 뜨내기 아니에요. 예. 걔네들은 그 현지에 가가지고 못 믿는 물론 거죠. 약탈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로마 군인이 약탈하면은 저기 그 제국을 갖다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월급을 주화로 줘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사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신용거래가 안 되니까 주화로 썼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한 말씀 드린다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거래는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생겨난 이래로 계속 거래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생명 부지의 사람하고도 거래가 가능한 경제입니다. 그런 거. 예. 근데 너랑 나랑 몰라. 근데 거래가 돼. 그게 이제 화폐를 전제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뿌리 내렸다는 거는 생명 부지의 사람하고도 거래가 가능하고 그 밑바탕에는 화폐가 끼어 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숫자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신용거래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폐가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그 내부 압력이 결과적으로 저기 일종의 화폐 혁신이죠. 은행권 시대로 넘어간 것 저는 이제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그러니까 인류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 소프트웨어가 이 화폐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했어요. 주화 시대는 기술에 의해서 주도되는 화폐 시스템이고, 은행권 시대는 제도에 의해서 주도되는 기술은 그 채광 기술. 예. 최강 기술이죠. 예. 그다음 디베이스먼트도 기술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도 떨어뜨리는 아, 것도 예, 예, 예. 그렇죠. 꼼수지만은 이것도 기술이죠. 상당한 정도의 주저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둑질을 할래도. 이거 제대로 보완한 거 아니에요. 디베이스먼트 안 하고 국채 발행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저기 결과적으로 저기 이런 겁니다. 그 은행권 시스템이 시작은 네덜란드가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영국으로 간 이유가 명예혁명 때문이에요. 명예혁명으로 해서 왕으로 온 사람이 네덜란드 오렌지 대공이었잖아요. 예, 예. 윌리엄 대공. 그 사람이 영국에 건너가 가지고 한 게 네덜란드 한 걸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영국에다 다 써먹은 거예요. 네덜란드 상업제도 이런 거를 예, 영국에 이식했다. 예. 이런 얘기고. 예. 그리고 그 당시 뭐 영국이 국채를 발행하면은 그 네덜란드 상인들도 막 사고 막 그래. 그때 국제적으로 큰 손들이 화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윌리엄 대공 국왕의 경제 참모 중에 화란인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예. 참 웃기죠. 자기 나라 국민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프랑스하고 네덜란드하고 전쟁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국 편을 들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네덜란드가 영국한테 패권을 넘겨주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태안 화폐, 그 은행권 시대로 넘어간 게 그 사건 자체를 보면 그러네 하지만은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하면 굉장히 그 이전에 한 500년 정도의 선행 그 혁신이 있었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는 뭐 네덜란드에서 했던 그 국채 발행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한번 보면은 일단 중세 한 12, 3세기가 이제 중세 황금 시기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복식부기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걸 이태리의 수학자인 그 이름이 뭐 루카 뭐 파치올리인가요? 파치올리. 예, 파치올리 그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그걸 갖다 전파를 시켜요. 예, 예. 근데 이게 복식부기라고 하는 게 그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아주 좋은 장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한 거래를 갖다 숨기기가 어렵게 한단 말입니다. 예, 예. 이게 거래 투명성을 높여서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 두 번째는 우편망이 이베리아 반도부터 저기 뭐 유럽 전역을 갖다가 저기
촘촘하게 엮는 우편망이 15세기경에 완성이 돼요. 이게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페인에 있었는데 저쪽 독일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상인하고 거래를 하려는데 그 사람은 신용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아는 사람한테 편지를 띄워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얻고 물론 지금처럼 뭐 인터넷식으로 순간 왔다 갔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한 달 이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가능했고 그리고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우편 서신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서신 형태로 계약서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그 금속활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고려시 팔면 내적 금속활자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끝났지만은 그 구텐베르크가 한 그 금속활자는 종교혁명도 일으켰고 상거래 혁명도 일으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태리에서 저기 개발한 복식부기가 전 유럽에 퍼지게 했던 게 인쇄물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루카 파치올리도 그 사람이 복식부기 할 때 꼭 나오는 이유가 그 사람이 책을 썼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로 모천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프랑스에 보면 무슨 우리로 말하면 5일장하고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전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상인들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저기 말하자면 우리는 컴덱스 같이 이렇게 어떤 공식 모임이 생겨요. 거기서 활발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은 분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분쟁을 갖다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상인이 등장해요. 그게 로우 모천트인데 거기서 상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환엄이라고 하는 게 그 유럽에서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원거리 무역을 할 때 지폐, 그 주화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은 도적놈 만나면 다 털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조그맣게 편지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 호주머니에 넣고 자기 거래은행한테 주는 거예요. 물론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환엄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지폐 옆 동네에 있었거든요.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 시기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주화 가지고는 나 부족해, 불편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엮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꽃을 피운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요소들이 사실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은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식부기도 개성상인들이 뭐 한 기록도 있고, 뭐 우편말 파발 제도도 있었고, 그다음 뭐 상법이나 뭐 환엄은 객잔들이나 이런 상인들이 했던 기록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로 모아가지고서 어떤 상업을 발전시키는 그걸로 모아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라가 한번 망한 다음에 외국 제도를 다시 들여오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쉽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 딱 생각나는 게 명예혁명이에요. 그 당시 명예혁명이 실패를 했으면은 제임스 국왕이 계속했을 거고 그 양반은 옛날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영국이 이런 식으로 금융혁신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정치도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면 좀 결론을 내주세요. 뒤에 좀 더 있는데요. 화폐 마행에 대한 우려? 아, 예. 뭐 지금 그렇습니다. 저기 결국은 제가 아까 저기 민 대표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화폐 과잉을 좀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화폐 부족 현상이 없어졌다는 거. 좋은 점은 실물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화폐 공급이 비로소 가능했다. 최소한 부족하지는 않은 시대가 됐다. 근데 그늘이 뭐냐? 때때로 위기가 발생하더라. 화폐를 남발을 하고 거기서 돈이 어디로 가냐? 자산 시장으로 가가지고 버블 일으키고. 뭐 그게 뭐들 사우스티 버블 같은 게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뭐 주가 버블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저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실물과 금융으로 나누고 어떤 물건과 화폐로 나누면서
실물, 뭐 노동, 그다음에 이런 거는 좀 좋은 거고 화폐 이런 거는 좀 가상의 또는 거짓된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이런 사회에서.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화폐가 없으면 실물 경제 자체가 극도로 위축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물과 화폐가 이게 진짜고 이거는 거짓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양자가 같이 가는 거다. 오히려 그리고 경제 규모가 커지려면 화폐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취지로 네, 얘기한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래서 뭐 화폐가 어느 정도 진행된 17세기나 이럴 때 보면은 주화 공급이 위축이 되면요 신용까지 예, 위축이 돼요. 경색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보완 관계가 된 거죠. 서로 필요한 시스템이 된 건데 네. 불행히도 이게 금융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때로 말썽을 부리죠. 그리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오늘 했던 얘기와 비트코인을 결부시켜서 얘기한다면 다시 비트코인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비트코인을 돌아본다. 글쎄요. 다시 돌아볼 가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화폐 기능을 기능 중에 일부를 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게 과연 지금 필요한가? 아니면 지금 있는 거를 잘 갖고 나가는 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나왔다면은 비트코인도 꽤 쓸만한 화폐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잘 정비된 금융제도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고 이거를 더 안정되게 운영되는 것, 물론 여기에 뭐 위기가 계속 찾아오고 이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갖다 안정되게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이는 걸 보면 저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화의 시대에서 지폐의 시대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주화에서 지폐로 넘어간 것 이상의 어떤 화폐적 어떤 대안이 필요한 건가? 그렇게 보이지는? 일단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왜냐면 위기가 자주 발생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하다가 나오는 게 두 가지 스탠스가 있어요. 하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을 줄여.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하게 하자. 또 하나는 그게 아니야. 금융이 중개 기능을 잘못하니까 금융의 흐름을 갖다 계산하면 돼.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옛날 나폴레옹 전쟁 직후에 영국에서 벌어진 논쟁이 있어요. 똑같은 논쟁이에요. 그걸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하게 하자고 한 게 커런시 스쿨이에요. 커런시 스쿨.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뱅킹 스쿨인데 이쪽은 금융에 문제가 있으니까 금융의 중개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써야지 화폐를 인위적으로 옥죄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파가 있는데 그때 1840 몇 년에 이런 논쟁이 있어가지고 영단은행법이 바뀔 때 이 은행 커런시 스쿨이 손을 들어줘가지고 그때 뭘 했냐면은 영단은행한테 은행권의 독점 발행권을 줘요. 그동안에는 은행들 다 자기 멋대로 은행권을 발행했는데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신 영단은행은 금 태환을 갖다 보장을 해야 된다. 근데 그때 승리는 누가 했냐면 커런시 스쿨이에요. 돈을 함부로 못 찍어내게 하겠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냐면 실질적으로 전쟁에서는 커런시 스쿨이 이겼는데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냐면 뱅킹 스쿨이 이겨요. 왜? 시중은행들이 나 은행권 발행 못해? 그러면 난 예금 통화로 대처할래. 그래서 예금 통화가 막 늘어납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 M1 보면은 한국은행권이 1이면은 예금 통화가 9예요. 그렇게 차이 나네요. 네. 근데 이 현상이 19세기 영국에서 급속히 진행됩니다. 1844년에 그 영년은행법을 바꾸면서 해서 커런시 스쿨 애들이 이제는 은행권을 갖다가 아무나 발행 못해. 이제 됐어.
왜? 영년은행한테만 독점권을 줬는데. 예, 예, 예. 근데 웬걸? 예금 통화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통화가 확 는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겠네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뱅킹 스쿨이 이긴 거죠. 근데 이게 또 언제 일어났냐면 대공황 직후에 시카고 플랜이라고 해서 시카고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커런시 스쿨 입장을 또 들고 나와요. 근데 그때는 유야무야 됐죠. 그게 하이에크나 시카고 이쪽 흐름인가요? 그때 그 시카고 대학은 하이에크파는 아닌데 예, 예. 사실 프리드만 교수가 예, 예. 이쪽이에요. 프리드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나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나는데 언서티티 얘기한 그 교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예.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44년 법 개정하기 전에 이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1차전. 예. 2차전이 그 시카고 플랜이라고 해도 대공황 직후에 그리고 나서 또 언제냐면 3차전이 또 있어요. 포지티브 머니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다시 시카고 플랜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말하자면은 은행들로 하여금 요구불 예금을 발행하는 은행은 지급 준비금을 100%를 유지하라. 지금은 예금을 갖다가 발행을 하더라도 지급 준비금은 10%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그 화폐 창조라고 하는 거죠. 예금 통화를 통해서 화폐를 창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금 통화가 막 늘어나니까 사실은 그 화폐를 옥죄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은행이면은 은행 업무를 하려면은 너네들은 한국은행한테 지급 준비금 네가 100이 있으면은 예금은 100 이상 못 만들어내. 지금은 한국은행한테 예금이 100이 있으면은 1000 이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뻥튀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게 기본 발생입니다. 근데 그 논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비트코인은 말하자면 그거 아닙니까? 예. 커런시 스쿨 2100만 개. 예.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또 금융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거는 다음 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화폐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기 연구원 제이님 이렇게 남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사실 이게 돈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화폐의 어떤 제도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기술의 영향도 받고, 정치의 영향도 받고, 그 사회상의 영향을 받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돈을 함부로 바꾼다는 생각을 쉽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주장하는 빅마우스들이 화폐의 어떤 제도를 갖다가 바꾼다는 걸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경계심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저기 선생님 뭐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죠. 글쎄요. 그 저기 비트코인을 제가 보면서 관전평을 한다면은 그 너무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했던 것 같아요. 화폐 문제는 의외로 복잡하고 그리고 인류가 5,000년을 갖다가 거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내온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뜯어 고치려면은 그만큼 전체를 조망하고 전체 시스템 하에서 이거 제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화폐 문제를 갖다가 개선하겠다는 사람들 대충 보면은 아까 민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화폐하고 금융을 실물을 갖다 분리한 것뿐만 아니라 화폐하고 금융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물, 화폐, 금융이 세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실물, 화폐, 금융이 복잡하게 엮여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 풀어 헤쳐가지고 보다 나은 걸 하려면은
시스템 디자인을 갖다 굉장히 정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머리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쭉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토론을 하면서 화폐가 역사,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와 매우 긴밀히 결합되어 있구나. 근데 역사라는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수술하듯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화폐와 실물, 화폐와 역사, 화폐와 현실이 굉장히 밀착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미래대한행동 경제팀 토크였습니다.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